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변사 유주환입니다. 이쯤 되면 좀 웃으실 줄 알았는데 전혀 안 웃으세요. 오늘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제가 평소 같으면 해설도 하고 지휘도 하고 별의별 거 다 하는데 오늘은 그 많은 일을 하지 않고 해설에 집중해서 일일 변사로 여러분들께 이 음악을 모시려고 합니다. 길게도 말씀 안 드리려고 합니다. 한 3분 정도 저 혼자 이야기하다가 연주자분들 모시고 나서 나머지 시간 못하면 몇 분 정도만 여러분과 같이 말씀 나누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감사합니다. 잘 대답해 주셔서. 네, 보로디는 첫 번째 곡인데요. 이 사람은 굉장히 엄친아로 알려져 있습니다. 엄친아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는 대략 그 의미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로딘의 삶에 대해서는 조금 여러 다른 의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한 장면만 보여드리면요. 보로딘은 원래 귀족의 사생아였다. 그리고 자기 아버지가 이 사생아에게 그 자기 성을 물려주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귀족의 농노에 성을 딴 것이다 라고 하는 설이 있습니다만 그 얘기가 오랫동안 책에까지 기록됐는데요. 최근에는 사실과 다르다라고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니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입장일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설명을 하면 이 사람에 대해서 설명할 수, 납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조금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당시 러시아 사람으로서는 드물게 유학파입니다. 독일의 하이델베르그에 가서 화학을 전공했습니다. 작곡가인데 무슨 화학이냐 뜬금없다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주변에도 가끔 보면은 여러 비상한 재주들을 한꺼번에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음악도 잘하고 그 다음에 수학도 잘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유학파인데요. 과연 농노의 아들로 입적이 돼 있는 상태에서 해외 유학까지 다녀올 수 있었겠는가라고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이상하죠. 한편으로 러시아의 화학사를 보면 이 보로딘이 등장을 합니다. 대단한 재능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역사의 기록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다른 얘기가 있습니다. 사회혁명가입니다. 왜 사회혁명가냐면 이 사회혁명가적인 면면이 옳은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보로딘이 출생이 뭔가 좀 미심쩍다라고 주장하는 의견과 궤를 같이 합니다. 이런 겁니다. 보로딘은요, 사회활동, 사회운동을 굉장히 열심히 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나라 홍길동전에 보면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그 현재 상황에 당시의 상황에 분노해서 자기 자신이 운동권으로 뛰어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어느 것도 확실한 것이 없습니다. 아니 겨우 백몇십 년 전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 이렇게 불확실하면 어떡하겠냐라고 생각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나고 보면은 지난달에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도 헷갈릴 때가 있죠.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 사람이 100년 정도의 시간 동안에 많이 윤색되고 기억이 퇴색되고 그리고 전혀 다른 어떤 기록들이 이 사람 주변에 둘러싸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들으실 이 작품은요, 굉장히 특이한 작품인데 하이델베르그에 유학을 하고 화학을 전공하는 학생이었을 때 스케치를 남기고 나서 나중에 완성한 곡입니다. 음악을 전공했었던 사람이 아니었었는데 음악을 이 정도로 쓸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경이롭습니다. 특히 보로딘은 첼로에 능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참 이상한 얘기 아닙니까? 농노의 자식이고 그리고 자기가 사회적으로 위치를 인정받을 수 없는 그런 아주 불안정한 자리에 있었으면 그렇게까지 악기를 정밀하게 연습을 하거나 음악의 교양을 쌓을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알쏭달쏭한 인물이 되겠습니다. 얼마나 잘 쓰는지 음악을 실제로 좀 들어보시면서 우리가 느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요즘에서 제가 연주자를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길 바랍니다.
원래는 제가 근사하게 이렇게 소개해드리고 바로 저는 사라지고 여러분들끼리 연주를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잔소리를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런데 제가 꼭 들여다봐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이게 모두 4개의 악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3번째 악장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3번째 악단은 녹턴이라고 하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이걸 밤에 생각하는 그리고 시적인 감성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음악이라고 해서 야상곡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이 야상곡이라고 하면 흔히 아름다운 것만 생각을 하는데요. 야상곡에는 아름다운 것만 있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야상곡 하면 참 유명한 게 쇼팽의 작품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쇼팽의 작품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이 작품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쇼팽의 야상곡 중에요. 베니스의 달빛이 은은히 비치는데 곤돌라를 타고 남자 몇이 노를 저어간다. 그들이 돌을 달아서 시신을 물에 빠뜨린다. 기가 막힌 시죠. 이게 범죄의 현장 아니겠습니까? 이걸 갖다가 보고 어떤 감흥을 얻었습니다. 그 감흥이 분노이든 혹은 공포이든 간에 시를 통해서 어떤 느낌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음악이라고 하는 소리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야상곡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야상곡은 그냥 100% 아름다운 곡으로서 낭만적인 스타일의 작품이다라고 생각을 하셨다면 오늘 이후로는 생각을 좀 달리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보로디는 녹턴을 통해서 어떻게 자기 자신의 시심을 표현을 했는지는 사실 아무런 기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재밌는 걸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겁니다. 처음에 멜로디를 갖다가 주는데 보로딘이 첼로를 연주하는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이 곡은 사실상 1악장부터 4악장까지 첼로가 굉장히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3악장에서도 첼로의 활약이 돋보이는데요. 이 첼로가 처음에 노래 하나를 하게 되면 이 노래를 갖다가 들판에서 노동을 하고 밭을 일구면서 하는 사람들의 노래처럼 제1바이올린이 그 노래를 바로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노래를 받는 형태를 우리가 구경하기 전에 먼저 첼로가 어떻게 노래를 하는지 선생님 조금만 들려주실 수 있으세요? 3악장 녹턴이에요. 네, 이런 노래입니다. 이건 뭐 너무너무 유명해가지고요. 네, 아마 라디오에서라도 한두 번 정도 들으신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노래를 하는데요. 이 노래를 마치 농민의 노동요를 부르는 것처럼 지금 A라고 하는 분이 노래를 하면은 B라고 하는 분이 그 노래를 갖다가 따라 부르는 형태. 그러나 이런 형태의 노래는 우리나라 국악에도 민요에도 민속악에도 상당히 있고 세계 어떤 종류의 민속음악에도 이런 전통이 있습니다. 유난스럽게 이 전통이 강한 것이 유럽에서는 동쪽의 유럽이고 슬라브 민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국민아파 작곡가라고 하는 것은 그 민족과 인종의 음악적 특성이 음악 안에 물씬 풍기게 되는데요. 지금 오늘 들으실 보로딘의 음악에는 그러한 특성들이 정확하게 나타납니다. 하나의 노래가 노래를 하는데 또 다른 노래가 따라서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 한번 두 분이 같이 악보에 있는 대로 따라 노래 부르는 것을 한번 들려주시겠어요? 네, 여기서 한 가지 우리의 시선을 끄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요. 처음에 나왔었던 말 그대로 오리지널 멜로디가 있으면요. 그 다음에 받게 되는 후창자는 오리지널 멜로디를 그대로 답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구 중앙 유럽에서는 캐논, 돌림노래라고 하는 음악적 관습과 기술이 있습니다. 그 기술에서 가장 중요한 면은 앞에 선창자가 했었던 노래를 뒤에 후창자가 얼마나 정확하게 따라하느냐, 여기에 핵이 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의 보로딘이 만들었었던 이 작품은 선창자가 했었던 노래를 갖다가 정말 애매하게 다른 형태로 다시 자기 스타일대로 바꿔 부르는 겁니다. 말하자면
같은 DNA를 가지고 있지만 그 두 개의 노래가 모양이 비슷한 듯 혹은 다른 듯 어떻게 분화되는가, 이것이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악기 4대가 현악 사중주인데요, 그 현악 사중주에서 두 악기만 노래를 하는데 저것만으로도 충분한 노래 같지만은 그것을 뒷받침해주는 다른, 말하자면 내적인 컨텍스트가 있습니다. 이 텍스트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자, 제2 바이올린은 우리가 들을 때는 별로 의미 없어 보이는 것을 연주를 하게 됩니다. 선생님 실례지만 제2 바이올린 그 부분만 한번 좀. 비록 아름답게 연주하셨지만은 그렇게 매력적으로 들리지는 않는 패시지입니다. 그럼 비올라는 어떤 패시지를 연주를 하고 있을까요? 비올라만 한번 들어볼까요? 비올라는 그냥 비 오는 날 들으면 눈물 날 것 같은 그런 스타일의 음악입니다. 이제야 좀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비올라하고 세컨드 바이올린하고 전혀 다른 스타일의 음악을 연주를 하고 있는데 이 두 개가 하나로 어울려지게 되면요, 지금까지 들었었던 우울한 스타일과 약간 하늘을 나르는 것 같은 그 두 개의 스타일이 중화가 되는 제3의 언어로 탈바꿈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두 분만 들어볼까요? 네, 아까하고는 좀 전혀 다른 스타일이 나타나고 있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주인공 선율이었었던 첼로와 그의 뒤를 잇는, 말 그대로 진짜로 추종을 하는 선율 제1 바이올린과 그리고 반주 역할을 하고 있는 그 두 개의 다른 패시지, 이것들이 만약에 동시에 만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작곡가는 이 음악을 처음 생각을 할 때 백지에서 시작을 했고요, 완전히 빈 상태에서부터 출발을 했는데 여기다가 하나씩 둘씩 마치 신의 섭리처럼 잇대어 넣은 것입니다. 이것은 한 번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수정의 퇴고의 수정을 거듭했고요, 그래서 나온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놀랍죠? 이것들이 각각 다르게 기능하는 것 같지만 하나같이, 다원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모두 합해져서 같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휘자 중에 지금은 영면하신 레너드 번슈타인이라고 하는 미국 지휘자가 있는데요, 이 지휘자가 과거 이런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여러 오케스트라를 봤다. 제1 바이올린 잘하는 오케스트라 많이 봤다. 하지만 제2 바이올린 잘하는 오케스트라는 많이 못 봤다. 제2 바이올린을 잘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제1 바이올린도 뛰어나고 비올라도 뛰어나고 첼로도 뛰어나고, 다른 얘기로 하면 나는 우수한 주연들 많이 봤지만 뛰어난 주연의 자리를 넘보지 않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연으로서의 역할, 그러면서 공기중으로 그냥 의미 없이 사라져 버리는 것이 아닌 그런 조연의 역할을 보로딘이 제2 바이올린과 비올라를 통해서 이 자리에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제가 보로딘의 음악에 감동받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훌륭한 멜로디를 쓴 작곡가는 대단히 많았지만 그것을 잘 자기의 범위를 넘어가지 않으면서, 그러나 추종을 하는 것 같으면서도 자기의 말을 하면서도 무대 뒤에서 묵묵히 받쳐주는 패시지로 그렇게 아름다운 균형과 조화의, 그 다음에 자기의 모습을 온전히 음악으로 형상화할 수 있었던 예를 이 시대 작곡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많이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4개 악장을 감상하시게 될 텐데 훌륭한 멜로디가 어떻게 도출되어서 내 귀에 새겨지는가만 보시는 것이 관전 포인트가 아니고, 그 뒤에 배경처럼 그림자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와주는 도우미로서 주연들을 뒷받침해주는 그들의 능력을,
그리고 작곡가가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말을 아마도 감상의 포인트로 잡으신다면 여러 면에서 이 음악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